오늘 토론에 자장을 맡은 평택시민신문 대표 김기수입니다. 예, 다른 말씀들은 생략하고 우리 두 분 대표님 그리고 우리 종친회 회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어서 오늘 토론의 의미를 충분히 서로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렇게 자장을 맡아서 진행을 좀 하면서도 대단히 좀 의미 있는 토론에 또 사회를 보게 돼서 개인적으로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이제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더 다시 소개해드릴 말씀이 별로 없을 정도로 워낙 잘 아시는 우리 배승정 교수님께서 칠천량 해전과 원균 장군의 순국에 관한 주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소개받은 백승종입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지금 제공받으신 책자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의 대부분을 썼습니다. 뭐 다 쓸 수야 있겠습니까? 대부분을 썼고요. 오늘 발제는 시간이 아무래도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쓴 내용을 다시 다 말씀은 못 드리고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드립니다.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 나름으로 매우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번 발제를 위해서 좀 특별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사실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점이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잘 몰랐던 사실, 몰랐지만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게 이제 그 점이 제일 중요하겠죠. 몰랐지만 아주 중요한 사실은 원균 장군이 수군 통제사가 된 것은 이순신 장군을 이어서 1597년 2월 달부터 수군 통제사가 되는데요. 그것은 한 사람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은 조정의 공론이 그러하였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선조 한 사람의 뜻이 아니었다. 그것은 유성룡의 뜻이었다. 그것은 김웅남의 뜻이었다. 그것은 윤두수 등의 뜻이었다. 당시 비변사를 장악하고 있던 당파를 초월해서 모든 대신들의 한결같은 뜻이 바로 원균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 그 점이 매우 중요했다. 그 사실을 확실하게 확인한 것이 이번 연구 발표의 한 가지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두 사람 얘기가 아니고 당파를 초월해서 누구나 당시 수군의 장군이 그렇게 많지만 훌륭한 장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원균이 아니면 안 된다는 공론이 분명했다 하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번에 이제 제가 확실하게 알아낼 수 있었던 특별한 사실. 이건 어쩌면 더 중요한 사실일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사실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원균 장군이 매우 생산적인 군인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거예요. 그 생산적이라는 건 뭐냐면 군비를 확장하는데 원균 장군처럼 요즘 말로 불도저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장군이 수군을 인수하기 전에는 우리나라 판옥선의 규모가 1593년 이후에 일정하게 120척이었습니다. 120척이었는데 원장군이 수군 통제사가 되고 나서 불과 몇 달 만에 몇 척이 됐냐면은 160척이 됐어요. 그러니까 40척 이상이 아니 180척이 됐어요. 180척이. 그러니까 60척 정도가 늘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판옥선을 늘리는 것은요. 큰 의지를 가지면은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목재함이기 때문에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정하면은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원장군은 그렇게 우리나라 수군을 조선 수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키운 사람이 바로 원장군이었다 하는 사실이죠. 그런 것도 지금 통념상으로는 뭐라고 말을 해요? 이순신 장군이 다 키워놓은 조선 수군을 원균이 한 번의 전투로 말아먹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고 이순신 장군이 가지고 있었던 삼도의 배는 다 해서 120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120척 중에도 사실은 원장군이 키워놓은 부분이 약 40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직접 키운 것은 40척뿐이에요. 좌도에, 전라 좌도에. 그런데 원장군이 키운 부분은 확실하게 원장군이 키운 부분이에요. 그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한산도에서 약 50척을 지금 곧 2달 안에 아니 20일 안에 곧 완성합니다라는 보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할 부대를 원장군은 매우 빠른 속도로 키웠다. 그 점이 이번에 제가 연구를 하면서 찾아낸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봅니다. 원장군은 통제사가 되자마자 좌수영이나 우수영이나 경상 우수영보다도 규모가 큰 직할 부대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그거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알아내지 못한 대단히 중요한 업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원장군의 업적은 이미 초기에서부터 증명이 돼요. 그러니까 전쟁이 처음 일어났을 때 원장군이 거느린 배는 4척밖에 없었어요. 4척밖에. 본래 규모로 하면은 우수영의 규모가 약 20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전쟁이 부산 쪽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부산 가까이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배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원장군의 말을 듣지 않고 다 도망가 버린 거죠. 다 파괴하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전라 좌도에 가까운, 그러니까 지금의 행정구역으로 말하면은 남해죠. 남해와 고성 가까이에 있는 것들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4척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전투를 1~2달 했을 적에 원장군은 그걸 몇 대로 만드냐면 7척으로 만듭니다. 4척에서 7척으로. 그리고 나서 한 1년쯤 지났을 적에는 그 규모를 약 30척으로 늘립니다. 그 다음에 1년이 조금 됐을까, 더 전쟁 열리고 나서 개전이 되고 1년쯤 되었을 적에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6척에서 8척 규모까지 키우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다. 그러한 원장군이었기 때문에 통제사가 되자마자 5~60척을 늘릴 수가 있었다. 그럼 목재는 어디 나오냐? 그 남해 바다의 섬들에는 좋은 목재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게 이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칠천량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연구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구조적인 측면만 얘기하는 거고요. 구조적인 측면만을 얘기하려는 것이고, 실제 우리가 말하는 칠천량 해전이 실제 어떻게 전개됐는가는 자세한 것은 나중에 한 번 더 발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어디인 거냐면은,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정확하게 이 굉장히 엇갈린 진술들이 많지만 그 엇갈린 진술들을 하나씩 따져서 진실을 찾아보면 어떤 결과에 우리는 도달하냐면, 그러니까 원장군은 상륙작전을 먼저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륙 양면 공격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이것은 통제사가 돼서 내놓은 얘기가 아니라 그 전부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론입니다. 그 지론인데 실제 원장군이 그걸 거의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중국군과 협력해서. 그것도 이번 연구에서 밝혀낸 아주 귀중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천에 옮기지 못했어요. 뭐 때문에 실천에 못 옮겼습니까? 비변사와 선조가 OK 사인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약속 기일이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원장군은 5월, 그러니까 1597년 음력으로 5월달 안에 중국군과 합동작전을 펴서 왜군에게 큰 타격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계획은 일선 사령관의 결심으로 실행할 수가 없어요. 당시에는 조정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선조가, 비변사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장군은 5월과 6월이 우리가 적을 섬멸할 수 있는 최고 기회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7월 이후에는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7월 이후는 태풍이 붑니다. 7월 이후에는 비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불행이 결국 7월 달에 일어나죠. 원래 계획했던 것은 하지 못하고 대신에 이제 원장군이 묶입니다.
무엇에 묶입니까? 그러니까 원장군은 자신의 지휘권을, 독립된 지휘권을 얻기 위해서 왕에게 여러 차례 보고를 올립니다. 그런데 역공격에 꺾입니다. 누구의 역공격이었겠습니까? 권율과 도원수인 권율과 그 다음에 도제철사인 이원익의 합공에 의해서, 협공이죠. 협공에 의해서 결국 비변사가 원균을 말 들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6월 중순 이후에는 원균은 완전히 독립적인 사령관으로서의 지위를 잃고 권율과 이원익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립니다. 그 결과 강요된 전쟁이 바로 실천량인데요. 실제 제가 정확한 건 나중에 다른 연구를 통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른바 칠천량 해전에 대해서는 많은 기록이 있는데 기록의 성격은 대개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장 많은 종류의 기록이 있는데 그것은 다 가짜 기록입니다. 가짜 기록의 복사와 복사와 복사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은 바로 그 가짜 기록에 토대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진짜도 있습니다. 그 진짜는 뭐냐면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사실은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금 이따가 제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실록을 정확하게 읽으신 분들이 이 가운데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정확히 아실 겁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장교들이 하는 얘기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은 진실입니다. 장교들이 한 얘기는 믿을 수 없고 그때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는 격군의 말을 들어야 된다. 말하자면 일선 병사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선 병사들의 말에 따르면은 우리는 지금 어떻게 알고 있냐면 칠천량 해전에 180적이 다 갔고 180적이 다 거기서 죽었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격군들의 증언은 완전히 다릅니다. 격군들의 증언은 90척이 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함선이 180척인데 몇 척이 갔다고요? 절반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뭐 했겠습니까? 유진을 한 거죠. 유진. 머물러서 응원군으로서 역할을 하거나 또는 다 갈 필요가 없죠. 필요한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 절반 정도는 남겨두고 갔던 겁니다. 90척이 갔다. 실천량에서 전투는 있었다 없었다? 사실은 없었습니다. 칠천량 다 그쪽까지 하지만 실제 칠천량에서는 전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진 건 사실이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진 것은 어디서 졌을까? 칠천량에서 진 것도 아닙니다. 실은. 그럼 어디서 졌습니까? 고성에서 진 겁니다. 춘원포에서.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별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 격군들의 증언에 따르면 하나도 안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안 죽었다는 것은 과장이지만은 거의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칠천량에 관한 이것이 바로 가장 어찌 보면 핵심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요. 안 죽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노량해전에서 싸울 때 장수들 데리고 싸우잖아요. 그 장수들도 어떤 장수들입니까? 원균하고 같이 있었을 장수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귀신들하고 싸운 겁니까?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원장군의 가장 믿을 만한 신복이었던 우치적이나 이운용 같은 사람도 다 멀쩡하게 살아있거든요. 그럼 죽은 사람은 누굽니까? 실제 죽은 사람은 사령관들입니다. 사령관들과 아마 그 핵심 부관들이었겠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다. 칠천량 해전, 조선수군이 다 죽은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 많은 배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 앞에도 우리가 서게 되죠. 그 많은 배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파괴했죠. 물속에 집어넣었죠. 누가 넣겠습니까, 여러분? 왜군이 넣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왜군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워서 우리 장수들이 결국은 물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책임은 누구한테 미루는 겁니까? 원장군한테 미룬 거죠. 그것이 역사의 진실입니다. 그런 사실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이 제 얘기고요. 이제 그냥 빠른 속도로 넘어가면서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칠천량은 어디 있습니까? 칠천량은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된 지도인데요. 여기가 부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경상 말하자면 좌수형이 속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경상 좌수형은 비중이 아주 낮습니다. 아주 낮았고 경상 좌수형은 본래 판옥선을 갖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물의 흐름이 이쪽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일반 배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제 왜군이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리고 이 연해 지역들도 삽시간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제도의 서편만 온전했고 거제도의 동편은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다 흩어져 버렸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적에 원장군은 이 사천과 남해와 거제 일부의 병력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노력했냐면은 적이 진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사천 앞바다를 지키는데 전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만약에 원장군이 여기서 실패했더라면 왜적은 어디로 쏟아져 들어갔겠습니까? 전라도로 쏟아져 들어갔죠. 그런데 약 20일 동안을 작은 병력으로 이 사천 앞바다를 지키는데 원장군이 성공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그 말씀드린 것처럼 김흥남이든 유성룡이든 선조든 누구든지 다 이순신이 문제가 있다면은 대안은 원균밖에 없다 하는 것은 실록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기록도 있지만은 원균은 처음부터 부패하고 원균은 처음부터 비겁하고 그런 기록들이 수북히 쌓여 있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선조 30년 1월 27일에 어전회의의 기록이 있는 한 그리고 이 어전회의의 기록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한 그 많은 원균을 비방하는 기록들은 가짜 뉴스라고 하는 말로 쳐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칠천량은 칠천도는 바로 이 섬입니다. 거제도가 있고 거제도 북쪽에 작은 섬이죠. 거기가 칠천도예요. 이순신을 갈아치운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할 수가 없고요. 제가 시계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순신의 그러니까 1596년 말에서 1597년 초기의 조선 수군의 상태는 여러분이 짐작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이 짐작하시기에는 이순신 장군이 통제사로서 아주 강력한 수군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당시 수군의 상태는 그렇게 훌륭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에서 걱정에 걱정을 계속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그것은 이순신 장군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전쟁이 오래 지속되면서 한 장수가 한 지역을 오래 통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스위치가 꼭 필요한 타임이었던 거예요, 실은.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이순신에 대한 선조와 조정의 배신감은 대단히 높았고 그것은 한두 가지 이유가 아니었다. 그 다음에 이제 판옥선 건조에 관한 것은 아까 제 말씀을 듣고 이해가 안 되실 부분은 선조 30년 5월 12일자 실록을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많은 연구자들이 이걸 다 무시했다는 거죠. 이걸 다 무시하고 완성될 배가 48척이라면 이거야 당연히 이순신이 만들던 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순식간에 원균이 만들었겠나. 무능한 원균이. 다 이순신이 물려준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보시다시피 여기는 이제 모두 계산하면 180척 나오고 있죠. 진주를 방어하는 것이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중요했던 까닭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이 진주가 무너지면은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남해를 못 지키면은 전라도와 충청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여러분
임진왜란 7년 전쟁에서 우리가 결국은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전라도와 충청도에서 나온 거죠. 전라도만은 아닙니다. 전라도와 충청도에서 나온 거죠. 전라도와 충청도가 그나마 온전했기 때문에, 평택이 온전했기 때문에, 전주도 온전했지만 평택이 온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비용을 뽑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진즉에 끝났을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남의 바다를 지킬 수 있었기 때문이죠. 전라도로 적이 쏟아져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처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만약에 원균이 막지 못하고 바로 뚫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이순신은 엄청난 시험에 들었겠죠. 과연 그가 막아낼 수 있었을지 없었을지 우리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장담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 이제 통제사가 된 다음에 원장군이 뭘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비방이 굉장히 많은데, 비방이 많죠. 그러니까 이순신이 하던 것과 반대로 하였다. 이순신의 사람을 쫓아냈다. 뭐 등등. 술을 퍼마시고 다 그냥 형벌을 주고 개판을 만들어놨다. 그런 주장이 있죠. 근데 사실 이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연구를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순신이 하는 것과 반대로 한 건 맞습니다. 어떤 점이 반대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직할 부대를 키운 것이 반대인 거죠. 말하자면 50척의 새 배가 나왔으니까 새로운 함장이 몇 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50명의 새로운 함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 50명의 새로운 함장은 누구의 직계에 부하겠습니까? 원장군의 직계에 부하가 되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순신이 하던 것과는 반대로 하였다는 말을 이순신의 추종자들은 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또 이순신의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도 그와 관련된 말이지 결코 편파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휘체계를 완전히 바꿨던 것입니다. 장군 중심의, 통제사 중심의 중앙집권적인 지휘체계를 원균은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게 욕 먹을 일입니까, 여러분? 그게 욕 먹을 일입니까? 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욕 먹을 일은 아니죠. 그 다음에 뭐 술 먹고 깽판 쳤다. 술은요, 군대에서는 기본이에요. 난중일기 보십시오. 날마다 술 안 마신 날이 언제 있나. 장승재 관장님, 술 안 마시고 일이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다. 네. 그 이제 그런 것들이죠. 술은 늘 마십니다. 거기서 장군들이 그러면 술 안 마시고 뭐 합니까? 그러면 술 마시고 뭐 합니까? 아, 술 마시고 친목도 도모하고 술 마시고 전략도 짜고 술 마시고 서로 담력도 기르고 다 그런 거죠. 그럼 술 마시지 말라고요? 이제 판옥선은 보시다시피 여러분 이렇습니다. 길이가 약 30m 되고 너비가 약 9m 되고 배수 톤량은 여긴 중량이라기보다는 배수량이 140톤 정도. 그게 이제 배고요. 이 당시 15세기 수준에서는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큰 배는 대개 이 수준이지 이보다 큰 배는 없었습니다. 보십시오. 삼도 수군은 본래 120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의 장기에서도 나와요. 전라 좌우도 수군이 40척씩에서 80척 가지고 있다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 배는 원균 장군 거하고 충청도 거죠. 충청도는 서너 척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장군도 이미 전라 좌도나 우도와 같은 정도 규모로 전쟁이 일어나고 1년 만에 키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경상도가 다 수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상남도 일부 지역을 가지고 전라 좌도나 전라 우도에 비견할 만큼 키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장군과 이순신 장군의 싸움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난중일기만 읽은 사람들은 원장군은 배가 4척밖에 안 되는데 맨날 꽁무니에 매달려 다니면서 이순신 장군이 하는 거에 대해서 맨날 아니라고 하고 대든다. 이거 정말 개 XX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원장군의 부대나 이순신 장군의 부대나 규모가 어땠다고요? 비슷했어요. 그런데 누구 바다에서 싸워요? 원장군의 바다에서 싸워요. 그러면 전투의 1차적인 책임을 누가 져요? 원장군이 져요. 그런데 공은 이순신 장군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길길이 날뛸 것은 당연한 거죠. 여러분같이 착한 분들은 그렇게 해도 다 수용하죠. 제가 압니다.
그러나 저같이 못된 사람은 대항합니다. 야, 이거 한산도가 내 거지 네 거냐? 이렇게 나오죠. 이제 그런 점들을 우리가 편을 들 필요는 없지만 맥락을 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이제 5분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통제사가 되기 전부터도 그 전에부터도 수륙 양면 작전이 꼭 필요하다. 부산으로 들어가려면 그 앞에 안골포가 있어. 이 안골포를 초토화시켜 놓지 못하면 뒤를 기습당하기 때문에 도저히 부산으로 끌고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작전을 짰죠. 짰는데 안 되게 돼요. 안 되게 되는 이유는 조정에서 반대했기 때문이죠. 조정에서는 반대한 이유를 쫙 하는데 조정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짧게 얘기하면 그래요. 조정은 군사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죠. 머리는 좋지만 이 사람들은요. 원균 장군이나 이순신 장군이 어떤 계획을 올리면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항상 반대를 해요.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신이 올린 작전을 검토해 보면은 그럴듯하기도 하지만은 허점이 있다. 이 허점이 보강되지 않는 한 못한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작전을 할 때 리스크가 없는 작전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은 있겠지만 저는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성공 가능성도 있지만 실패 가능성은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조정에서는 실패 가능성이 이만큼만 보이면은 누군가는 잘난 척을 하면서 그건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무산이 돼버려요. 그래서 아무 작전도 수행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원장군을 묶은 사람들이 결국 이장군도 묶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완벽주의자 행세를 항상 해요. 그래서 우리는 완벽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원장군의 입장에서 가슴 아픈 것은 원장군의 그 수륙 양면 작전을 반대할 적에 지도를 가지고 형세를 살폈고 지세를 아는 사람의 말을 참고했다고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 사람이 바로 이순신입니다. 그것은 난중일기를 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즈음에 이원익이 지도를 그려달라고 해서 내가 지도를 그려주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라이벌 관계가 너무 지나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순신 장군도 사실은 그 양면작전의 필요성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면 되는데 원균이 하면 어때요? 반대를 하는 거지. 그 결국 주저앉힌 겁니다. 이게 좀 더 조심스럽게 점검할 부분이 있지만은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안 되게 되는데요.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도 제가 이번에 7천량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세히 살펴봤더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기록들이 많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는 거냐면 우리가 7천량 해전이라고 말하는 것,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7천량 해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해 6월 보름부터 7월 보름까지 있었던 한 달 동안에 있었던 종합적인 해상 작전을 총괄하는 말로 이해하면 돼요. 그때 원장군이 부산 쪽으로 간 거는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이 아니고 적어도 2번을 갔다 왔어요. 적어도 2번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7천량 해전이라고 해서 이러이러다라고 알고 있는 것은 2번의 작전을 뭉뚱그려 가지고 마치 2, 3일 동안에 일어난 일처럼 뒤섞어 놓은 것이 사실이다. 그건 나중에 제가 별도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난중일기에 보면 7월 16일 새벽에 우리 부대가 패했다. 그래서 이때 원장군도 이혁기 장군도 최호 장군도 순국했다는 사실이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분명한 사실일 거라고 봅니다. 그날 새벽에 이런 소식이 바로 전해올 만큼 이순신 장군은 지금 육지에 머물면서 뭘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정보망을 가지고 있죠. 수군 안에는, 조선 수군 안에는 자신의 신복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전황을 보고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순신 장군은 권율 장군이나 이원희 도체사와 아주 긴밀하게 작전을 협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어떤 거냐면 실제 현장에서는 이순신은 이미 원균의 대체 세력으로서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칠천장해전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이순신 장군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무엇을? 자신의 복귀를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그의 꿈에서도 나타. 이게 참 엄청난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뭐 다른 얘기는 이제 드릴 것이 없고요. 뭐 다 할 얘기가 있지만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선조 30년 11월에 가서 34년 1월 17일 날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당시 이제 도체철사가 이덕형이거든요. 이덕형이 왕에게 보고를 해요. 그 보고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원균은 어떤 사람인가? 원균은 전쟁에 임할 때마다 병사들이 나가지 않으면 칼로 내리쳤다. 그러니까 비겁한 장수였습니까? 어쩌면 지나치게 용감한 장수였습니까? 지나치게 용감한 장수였어요. 그래서 모두를 원균 수사는 미련하다고 말했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밀어붙이냐. 그러니까 원균은 불도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기는 높았겠습니까? 낮았겠습니까? 인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순신과는 아주 대조되는 부분이죠. 이순신은 끌어안는 힘이 굉장히 강한데 원균은 밀어내는 힘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격군들의 말에 따르면은 90척이 곧바로 쳐들어갔다고 했어요. 90척이 곧바로 부산포로 갔었다. 그런데 중과비적이어서 당해내지 못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밤낮 없이 노를 저어서 순원포로 갔다. 칠천장이라는 말도 안 나와요. 여기는 순원포로 갔다. 바로 고성으로. 그런데 적이 와가지고 결국 다 도망가고 한 명의 전사자도 없었다. 이게 격군들의 보고예요. 격군들의. 거짓말일까요? 다 죽었다고 그러니까 격군도 없애야 되잖아요. 칠천장에서 180척이 다 빠져 죽었다면서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 시간이 다 돼서 더는 말씀드리지 못하고 궁금하게 생각하신 것들은 좀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